행복한 놀이다와 글쓰기 괜찮아 시리즈를 펴내고 출판사 텍스트큐브를 운영 중인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중앙공무원연수원, 국립세종도서관, 서울시 교육청 정독도서관, SK건설, 샘표식품 등에서 인문학 글쓰기 강연을 하시고 누구나 즐겁게 글 쓰는 삶을 돕는 우리 김무영 작가님이세요. 자, 오늘 글쓰기 지금 시작해도 좋아. 그리고 언제 시작해도 좋아. 자, 모시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 기대죠. 많은 박수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지 작가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무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김무영입니다. 제가 저번에 참석을 하고, 저번에는 이제 일미 작가님 강연을 듣고, 참석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인문학 특강으로 했는데, 오늘 글쓰기 주제로 만나 뵙게 돼서 더 즐겁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인문학 책이 나온 어떤 배경도 제가 글쓰기를 통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생산적으로 이 글쓰기라는 도구를 삶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나 하면 이거는 모든 글쓰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답하는 건데요. 모든 글쓰기는 뭘까요? 여러분 떠올리시는 게 있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글쓰기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제가 글쓰기 독후감 이런 심사위원을 나가보면 그리고 이제 장문이나 아나운서 기자 이런 이제 장문 수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글쓰기가 초보다. 아직 글쓰기가 어렵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뭐냐면, 내가 뭘 쓰지? 이 고민이 너무 어렵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소풍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로 써보세요 라고 하면 다들 소풍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눈길이 멈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어떻게 나와요? 김밥 꼭 나오고요. 네, 그 도시락 나오고요. 뭐 소풍 하면 너무 뻔한 것들이 다 날씨가 뭐 어떻고 다 뻔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내 이야기를 안 썼기 때문에 소풍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쓰기 때문에 뻔한 거예요. 근데 소풍 이야기야말로 진짜 재밌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이 구상을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의 소풍 이야기로 예를 들어본다면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생각나는 소풍 장소는 어디였어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사직야구장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소풍 날이고 소풍 간다고 나왔는데 소풍 가는 척 하다가 사직야구장으로 네, 친구들이랑 소위 말해서 이제 토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소풍이 사직야구장 갔던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체적인 내가 소풍 날 떠올렸던 구체적인 장소 있을 거잖아요. 그 장소가 지금 혹시 사직야구장 계세요? 저랑 같이 사직야구장 생각하신 분? 아마 없으실걸요? 달려라 거북이님은 어떤 장소 생각나세요? 해도 되나요? 네, 네, 저는 축구장 생각납니다. 상암 네. 월드컵 경기장. 그렇구나. 상암 월드컵. 좋네요. 미처 생각 못했는데. 네, 좋습니다. 또 우리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혹시 뭔가 생각나는 장소 지명이 무엇일까요? 아마 듣기만 하셔서 대답을 못 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 저는 어렸을 때 소풍을 많이 갔던 기억이 없어서 그냥 공원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소풍을 그냥 자주 가는 편인데
소풍을 많이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소풍 얘기를 쓰려고 하면 뻔한 얘기가 나오지만 소풍을 소재로 한 내 이야기를 쓴다고 하면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과제가 지금 해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글쓰기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칼럼을 쓰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칼럼을 쓰면 그 분야에 대한 해당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어떤 근거와 이제 대안 제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칼럼은 전문가가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에세이는요. 일반적인 글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애 칼럼을 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써야 하죠? 최소한 뭐 심리학 박사라든지 뭐 연애 상담가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이 써야겠지만 연애 에세이는요. 모태솔로도 쓸 수 있어요. 왜? 모태솔로의 나의 이야기로 풀어볼까요? 나는 연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처음에는 섭섭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별로 그렇지 않아. 왜? 연애에 쓰는 비용이나 연애에 들이는 어떤 노력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어서 나는 지금 연애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얘기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애 에세이가 되는 거죠. 아주 특색 있는. 그래서 모든 글쓰기가 사실은 나의 기억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를 쓰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대부분 다 한숨이에요. 아휴, 한숨부터 쉬어요. 왜요? 그 소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검색하고, 자료 찾고, 다른 책, 내용을 쓰고, 그 안에 내 이야기는 점점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기는 썼는데 그 글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왜요?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모든 글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 전제 출발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글이 재미없고 어렵고 한숨 나오고 지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글쓰기에 대한 그 착각과 오해는 글쓰기의 재료입니다. 재료는 뭐예요? 나입니다. 나. 정확하게는 나의 기억과 경험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럼 뭐예요? 글쓰기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넘어갔어요.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공감하시거나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 그러면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네네. 주시겠어요? 인제 소재를 찾고 인제 재료를 찾는 것도 참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네. "내가 쓴 글이 네. 형편이 없어 보인다. 잘 쓰는 글 같지가 않다." 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궁금해하실 분이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좀 생각이 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재와 상관없이 글을 좀 못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좀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그것도 예상 질문에 다 있는 내용인데 너무 고민되죠. 저는 사실 어디 가서 글을 못 쓴다는 얘기는 사실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시청에서부터 글 잘 쓰는 순서대로 줄을 세워 놓으면 저는 아마 대전시쯤 가서 줄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 글이 형편없어 보여요, 여전히.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이지만 큰 문제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글쓰기를 오해하기 때문이거든요. 글을 잘 쓴다, 못 쓴다에 대한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로 처음에 저는 원래 꿈이 글 써서 먹고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현실적인 장사꾼이셨기 때문에 유통업을 하셨는데 유통업은 소매 유통하신 거예요. 슈퍼마켓. 그러면 매일 매상이 보이고 물건을 팔면 바로 돈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되게 현실적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글 써서 돈을 버는 그런 직업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작가라는 직업이 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작가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른들이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기특하다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도 작가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맞을 뻔했어요. 그거 해서 뭐 먹고 살 거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느끼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도 제 꿈이 장래희망이 작가라고 하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진짜로 때렸어요.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세대 맞고 시작하자고 상담하는데. 그러면서 응?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야지 글 쓰면 굶어 죽는다고. 근데 그때가 중2병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글을 써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토익 시험도 안 쳤어요. 일반 회사 취직 안 하려고. 계속 글쓰기만 이제 연말했는데 다시 이제 요점으로 돌아와서 자, 제가 그래서 절박한 마음에 목욕재개를 진짜 하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 진짜 이 시화전에 내는 작품을 만드는데 진짜 목욕재개를 하고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쓴 시가 인기가 없었어요.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썼거든요. 근데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완전 상처받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중학교 후배한테 문예부 후배한테 어 짧은 메모처럼 문장을 좀 써달라 그래서 뭐에 관한 문장을 써달라 그래서 막 펜도 겨우 사인펜 하나 있고 종이도 없고 그래서 휴지에다가 제가 메모를 써서 이렇게 줬어요. 그냥 한 10초 걸렸나? 그렇게 메모를 써서 줬는데 휴지에다 써서 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휴지를 코팅해가지고 갖고 다녀요. 자기가 본 문장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고. 자, 그러면 글쓰기를 했을 때 잘 썼다, 못 썼다라는 판단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그 글을 잘 썼다, 못 썼다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이 다른 사람은 다 못 쓴다고 생각하면 이 글은 잘 쓴 글일까요? 반대로 나는 못 썼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썼다고 하는 이 글은 잘 쓴 글일까요? 고민되시죠? 자,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글쓰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글은 내가 쓰지만 읽는 것은 독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은 나로부터 시작돼서 누구에게 가 닿아야 돼요? 너에게 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 시작해서 독자, 너에게 가 닿는 것이 글쓰기의 기본 작동 원리예요. 근데 나에게 쓴 글이 너에게 가 닿아서 끝나지 않고 그 둘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글쓰기의 결과물이거든요. 글쓰기의 결과물은 반드시 나와 너가 만나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글쓰기의 결과물이에요. 나에게서 나온 글이 독자, 너에게로 가 닿아서 그 두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글쓰기예요. 그래서 글을 잘 쓰려고 하면 독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쓴 글이 형편없어. 나 혼자 쓰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구성원이 다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생각인 거죠. 예를 또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 소풍에 대한 이야기 했죠. 자, 소풍에 대한 글을 우리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써볼게요. 자, 영어로 안 써도 돼요. 한국말로 써도 돼요. 근데 생각만 해도 막막하시죠. 아니, 바이든 대통령한테 무슨 소풍 얘기를 쓴단 말이야. 소풍 얘기, 내 얘기 물론 있긴 한데 그거 바이든 대통령한테 뭐라고 써?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소풍 얘기를요. 그때 같이 소풍 갔었던 친구한테 쓴다고 해볼게요. 혹은 그때 소풍 얘기를요. 나의 남편이나 가족이나 아이나 부모님한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보다 100배는 더 쉽죠. 그건 좀 쓸 수 있을 것 같죠. 자,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독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글쓰기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쓰기에 대해서 하는 오해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글을 잘 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내가 잘 써야 된다는 오해입니다. 글은요, 잘 쓰는 게 아니고요, 잘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독자를 보고 그 독자에게 잘 읽히는 고민을 해야 좋은 글이 나오는 거고 잘 쓴 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썼는데 내 글이 형편없어 보여. 이거는 반만 생각하고 오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일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의견 또 들어볼 건데, 자, 여러분 글을 쓴다고 할 때 이 말이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 뭐냐면 글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고 실체가 아닙니다.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슨 글을 나 글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형식의 글을 쓰고 싶어? 누구한테 쓰고 싶어? 중심 메시지는 뭐야? 이게 뭐냐면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글도 장르가 있단 말이에요. 영화에도 장르가 있잖아요. 액션 영화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액션을 기본으로 하는 로맨스를 쓸 거야. 복합적일 수 있잖아요. 그치만 복합적이어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액션 연기가 되는 배우를 고를 거냐, 로맨스 연기 잘하는 배우를 고를 거냐, 이런 기준이 선단 말이죠. 근데 그냥 무턱대고 나는 영화를 찍을 거야. 자, 그러면 막막해요, 안 막막해요? 막막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난 글을 쓰고 싶어. 이 생각 되게 위험하고 막막한 생각이에요. 글을 쓰고 싶은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럼 물어봐야죠. 나 자신에게, 독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쓸 거야? 몇 장을 써야 돼? 몇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쓸 거야? 기승전결로 쓸 거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쓸 거야? 글은 실체예요, 실체. 개념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여져야 되고 독자의 사고에서 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읽기는 제2의 창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독자한테 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집필 동기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더 이제 구체적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오해 부분 질문에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먼저 푸셔야 돼요. 글은 잘 쓰는 거 아닙니다. 잘 읽히면 그게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내 글이 형편없어 보여. 아마도 여기 다 해당이 될 거예요. 독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편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안 정했기 때문에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내용과 형식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 또 그럼 질문 받아볼게요. 왜냐하면 글쓰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만 해서 이 특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글쓰기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또 무슨 고민이 드세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순간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김무영 작가님 저희 메타버스에 두 번째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이 메타버스에서 진행하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사실 약간 저는 이질감이 있을까 봐 저는 대면 청중 강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1000명 앞에서도 강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좀 막막한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었는데 지금 여기 분위기는 뭐랄까 이렇게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이 한 한 분이 한 분으로 보이지 않고 한 명이 100명, 200명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꽉 찬 느낌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 참여자들은 여기 메타버스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요. 우리 아마 작가님께서는 이제 메타버스 자체는 저희가 조금 많이 익숙한지라 아마 이게 최대한 참석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네네네. 현생에서 일을 하시고 또 작가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열중해서 듣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질문이 없는 게 아니라 질문을 못하는 상황이라 네, 그럴 수 굉장히 있죠.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잘 듣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질문이 없다면 질문이요? 저는 질문을 막상 네네네. 해보니까요. 흐름을 끊는 것 같아서 작가님이 쭉 진행하시고 나면 나중에 질문을 한꺼번에 하는 걸로 저는 저 하겠습니다. 질문 네. 하나 하면 네네. 안 돼요? 네, 하세요.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요, 듣고 있는데, 그, 선생님 책 보면 운문과 산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운문, 산문 이게 좀 맥락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주제는 운문이 어울리고 어떤 주제는 산문이 어울리는 건가? 아니면은 운문하고 산문에 이게 이제 물론 다르는 거니까 뭐 주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운문을 쓰겠다고 하면 써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책을 네. 읽었는데도. 결국 네. 글쓰기의 형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사람들이 대부분 글쓰기에 대한 내용만 고민하지 사실은 형식에 대한 고민이나 공부는 좀 덜 하는 편이에요. 왜? 글이라고 퉁쳐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글을 잘 쓰려면 사실 형식에 대한 공부가 먼저 돼야 됩니다. 가령 형식의 기본이 운문과 산문이에요. 근데 이걸 왜 구분하냐면 이걸 구분했을 때부터 출발되는 가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산문은 풀어 쓰는 글이고요. 운문은 모아서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산문은 어떤 한 문장을 계속해서 풀어서 다른 그 아들 문장, 손자 문장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운문은요, 한 메시지를 두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령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배고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는 배고프다 쓰면 금지예요. 이 문장 이제 한번 썼으니까.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뱃속에서 아우성 치고 있다. 뱃속에 아우성이 들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사회자님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배고프다는 못 써요. 저는 꼬르륵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꼬르륵. 자, 그러면 이 두 문장만 합쳐볼게요. 뱃속의 아우성, 꼬르륵, 꼬르륵. 제목 배고픔. 이거 운문이죠. 지금 여러분 시 쓰는 원리를 배우신 거예요. 운문은 뭐라고요? 한 중심 메시지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문이 가진 특징이 뭐예요? 정서적으로 표현력 있게 전달하는데 익숙하죠. 그럼 뭐가 돼요? 운문은 가락을 붙이면 멜로디를 붙이면 노래가 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작사 작곡하는 기본 원리도 들으신 거예요. 자, 작사를 하는데 산문을 쓰면 조금 힘듭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산문은 뭐예요? 배고픔. 똑같은 제목이라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왜 배가 고플까? 내가 배고팠던 적이 있다. 나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 배고픔을 경험했었다. 근데 해외에 나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직접 만나보니 내 배고픔은 배고픔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에세이죠. 근데 이렇게 형식을 구분했을 때 뭐가 나와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나는 글을 써야겠어. 주제는 배고픔이야. 자, 여기까지만 생각한다고 하면 막히죠. 에세이를 써야 할지, 시나리오를 써야 할지, 칼럼을 써야 할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잘 몰라서 글이 막힌 줄 알아요. 그래서 뭐 해요?
또 검색하죠. 검색은요, 글쓰기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글쓰기에 제일 좋은 건 재료가 신선해야 되잖아요. 가장 신선한 재료는 뭐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경험해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험 이전에 뭘 정해야 돼요? 형식을 정해야 돼요. 이 형식에는 분량도 포함됩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글을 썼어요? 혹은 글을 쓰고 싶어요? 하시면 첫 번째 물어봐요. 장르가 뭘까요? 형식이 뭘까요? 그럼 거기서 일단 막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분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써보고 나서 알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실패의 계단으로 가는 겁니다. 글쓰기의 분량 미리 정하셔야 돼요. 왜요? 글쓰기는 물리적인 산출물 실체라니까요. 몇 장짜리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설계도, 지도가 있는 겁니다. 지도도 없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분량을 안 정한다는 거는. 그래서 일단 한 장 분량을 정하고 쓰세요. 한 장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한 장을 세 장으로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써보자 그러면 계속 산으로 가는 겁니다. 끝나지도 않아요. 예, 괴로움만 반복되는 거죠. 오해가 엄청난 고통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 많이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글을 쓸 때 글을 한 번만 쓴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쓰기 시작해서 결론이 나서 마지막 문장 쓰면 완성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엄청난 대착각입니다. 누가 글을 한 번 쓰는 거래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처음 쓰신 그 한 번 쓴 글은요, 전문 용어로 초고라고 부릅니다. 초고. 그건 초고일 뿐이에요.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초고는 뭐다? 쓰레기다. 해밍웨이가 진짜 한 말이에요. 왜 쓰레기일까요? 퇴고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편집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초고일 뿐이니까요. 그럼 모든 글은 최소한 몇 번 써야 돼요? 최소 2번 써야 돼요. 최소 2번. 근데 제가 글을 쓰고 퇴고를 한 번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통 한 권의 책을 쓰고 그 책을 만드는데 최소 50번 이상을 고쳤습니다. 최소 50번. 제가 세다가 포기했는데 최소 50번이에요. 필요하면 제가 지금 처음 써가지고 고쳐서 쓰고 있는 글 중에 제일 오래된 게 2012년도에 쓴 글을 아직도 퇴고하는 글이 있어요. 강연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아직도 고치고 있어요. 그 글은 몇 번 고쳤는지 셀 수도 없어요. 좋은 글은요, 한 번 써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번 쓴 글을 보고 잘 썼다, 못 썼다 판단할 수도 없고요. 퇴고가 끝난 글로 읽혀야 하고 평가해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딱 한 번 쓰고 그 초고를 가지고 와서 저 글 못 썼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해요. 엄청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글쓰기에 대한 우리가 오해와 착각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이게 하나씩 파면 팔수록 엄청납니다. 글쓰기에 대한 오해와 착각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해와 착각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책의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 지금 들어오셔도 돼요. 네.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네. 네, 이 책을 다 읽었는데 그 후반부에 뭐지? 20대 때 되게 좀 힘드셨더라고요. 글을 되게 아, 많이 쓰셨는데, 네, 저는 항상 힘들긴 합니다만. 네, 잘 풀리지가 않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포기했을 것 같은데, 글을 쓰기 싫을 때마다, 이렇게 결과물이 안 나올 때마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을 텐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으로 엄청 어떻게 많죠. 이렇게 꾸준하게 글을 쓰셨는지, 이게 무슨 루틴으로 이렇게 글을 쓰셔서 꾸준하게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네네네. 이 글을 꾸준하게 알겠습니다. 쓰셨던 방법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쓰기가요.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원래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쌍둥이가 보통 조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칠삭둥이에요. 7개월 만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몸무게가 1.2kg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도저히 그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때 1.2kg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데 제가 형이고 제 동생은 저랑 똑같이 생긴 1.1kg였던 제 동생은 9시간을 딱 살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직접 봤겠죠. 같이 뱃속에 있었고. 근데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항상 그 존재가 이제 저한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어떻게 보면 한 명은 잃고 저희 부모님은 한 명을 이제 건진 거라 되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약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돌이 좀 지나면서 애가 걷기 시작하는데 좀 너무 뒤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뒤뚱거리는 게 아니고 절뚝거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왼쪽 아킬레스건이 오른쪽보다 짧아 가지고 이게 다리 길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첫 걸음마부터 절뚝거렸어요. 그게 한 4살, 5살 때의 기억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제 다리부터 보고요. 다리 절뚝거린다는 얘기부터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근데 저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봐줬으면 좋겠고 절뚝거리는 거 말고도 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절뚝거리는 얘기부터 하니까 정말 싫은 거죠. 근데 제 글을 이렇게 그림 일기 같은 거 이렇게 쓴 거 보신 분이 다리 절뚝거리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저에 관한 얘기를 너무 잘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 이게 재밌었어. 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경험을 어릴 때 7살 이럴 때 이제 한 거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저한텐 첫 글쓰기였어요. 글쓰기의 매력을 알아버렸어요. 글쓰기의 매력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빠져드는 매력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너 키가 얼마구나.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다리 절뚝거리네. 이게 아니고 너 이걸 좋아하는구나. 너 이거 재밌어 하는구나. 네 생각은 이렇구나. 네 느낌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읽어주기 때문에 진짜 나를 알아주는 그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사실은 다 힘들죠. 힘듦이 오죠. 내가 어떤 내 경험을 풀어내고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할 때 항상 넘어야 할 고비고비들이 있어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근데 글쓰기의 매력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글쓰기의 매력을 한번 맛보면 사실은 이게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남을 위해서 글 쓰지 마세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모든 글은 어디서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 경험과 내 기억을 넓혀가고 깊게 만드는 일이에요. 진짜 나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실제로.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지로 내는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글은 내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냥 숫자만 들어가는 글조차도 나를 위한 글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가 힘들 때 있죠. 근데 나를 위한 힘듦이에요. 나를 자라게 하는 힘듦이고. 그래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사실 초심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글쓰기가 나를 어떻게 넓혀왔는지, 나를 어떻게 살게 했는지
돌아보면서 초심을 찾아가는 시간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고요. 글쓰기 초보는 당연히 그런 경험이 부족하니까 초반에는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초반에 글을 쓰실 때에는 항상 나를 위한 글을 먼저 쓰라고 해요. 나를 위한 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기와 편지입니다. 그 기록하기 위한 일기 아니고요. 나를 위한 일기요. 온 세상이 나를 욕해도 내가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이야기 솔직하게 내뱉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요. 그 경험을 먼저 하시면 글쓰기 멘탈이 조금씩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도 멘탈 관리해야 됩니다. 왜요? 평가를 남이 하기 때문에. 이거 잘 썼네, 이거 못 썼네, 평가를 남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글쓰기의 진짜 본질은 이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글을 쓰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내가 없던 것이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의 내면이 깊어지고 내가 안 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 몰랐던 깨달음을 하게 되고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면서 글 쓰는 과정 가운데 작가가 성장하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쓰기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미 그걸로 보상을 받아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고 그 보상을 받고 독자로부터 그 다음에 2차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 힘들죠. 힘들고 어렵죠. 근데 대부분은요, 남을 위해서 쓸 때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을 때, 이거 왜 써야 되나, 이런 생각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점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누구 위해서 쓰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가 너 독자를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탄생될까 기대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상대방과의 관계, 또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관계, 이 고민을 많이 해야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꾸준한 루틴이 필요하다. 글을 쓰려는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을 실천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달력 안 쓰시는 분 없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달력 다 쓰시잖아요. 근데 글쓰기를 위한 달력을 하나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떤 달력이냐면요, 제목 달력이에요. 자, 오늘 하루를 기억할 만한 제목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달력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30개의 제목이 뜰 겁니다. 자기 전에 쓰셔도 되고 중간에 기억날 때 적으셔도 돼요. 한 단어로 적으셔도 되고 한 문장으로 적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영화 제목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제목을 지어보세요. 오늘의 제목. 그걸 30개를 모아보세요. 자, 그러면 30개를 모았을 때 30개의 제목이 나옵니다. 자, 그 30개의 제목을 활용하는 법은 되게 무궁무진한데, 초보자에겐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그 제목 중에 제일 대표 제목을 정하세요. 30개를 쭉 계속 생각하고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이 30개의 제목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대표 제목이 있겠다. 새로 정하셔도 되고 고르셔도 됩니다. 대표 제목을 정하고요. 그럼 단어 29개가 남죠. 그 29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단어를 배열해 보세요. 이 단어는 서론에 가고 이 단어는 본론에 와야 될 것 같고 이 단어는 결론에서 얘기해보자 하고 단어를 분류하세요. 자, 지금 우리 쓴 거 없죠? 쓴 거는 제목 쓰면서 그냥 30일 동안 한 단어씩 다 쓴 거잖아요. 한 문장씩. 그러면 그 쓴 거 가지고 말일에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열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배열했어요. 자, 배열해 놓고 그 다음에 중심 메시지를 정하세요. 본론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본론에서 중심 메시지를 정하세요.
그러면 표시를 해 놓는 거죠. 아, 얘는 중심 메시지야. 자, 그러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중심 메시지에 뒷받침이 되는 친구들만 남겨 놓고 이 중심 메시지와 연결되지 않는 애들은 지우세요. 자, 그러면 지금 글의 초안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뭐가 정리돼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중심 메시지가 정해져 있고 대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초고죠. 그러면 그걸로 퇴고하시면 됩니다. 퇴고할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걸요? 왜냐하면 그 단어들 메시지가 다 눈에 보이는데 그걸 안 쓰고 어떻게 배겨? 네.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글을 안 써본 분들이라도 한 달에 하나의 초고를 내실 수 있어요. 네. 그 방금 했던 게 초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급으로 올라가면 이 작업을 일주일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목 달력을 쓰고요. 그 제목 달력에서 대표 제목을 정하고요. 서론, 본론, 결론 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러면 한 달에 4편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요. 그 기간을 더 줄여보세요. 네. 5일로 줄이고 3일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일 한 편씩 쓰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기본은 뭐예요? 제목 달력이에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구상하고 구성해야 돼요. 뭐부터 하지 말고요. 그냥 첫 문장부터 쓰지 마시고요. 설계도 없이 문장을 쓰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요리하듯이 이렇게 먼저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가 재료를 모으고 그 재료의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를 다듬으면서 그 재료의 양념을 첨가하세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글 쓰세요? 컴퓨터 켜고 워드 파일, 한글 파일 열고 그 다음 뭐예요? 한숨 한번 쉬고 그리고 일단 써요. 그렇게 쓰다 보면 뭔가 나오는 것 같죠?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억지로 써요. 그러면 대부분 이중서론을 쓰시게 됩니다. 왜요? 쓰면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건 글이 아니고요. 쓰면서 정리한 또 다른 글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중서론이 됩니다. 그래서 글이 어떻게 돼요? 중구난방.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산만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제목 달력부터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 한 달에 한 편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이나 또 의견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거 있으실까요? 네. 너무 집중해서 잘 듣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꾸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강연하는 도중에도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제목 달력 알겠어. 그거 알겠어. 근데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순서 어떻게 정해?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건가? 라고 고민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일단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글은요, 사실은 원래 한 문장이에요. 중심 문장. 한 문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이 제일 처음에 나와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메시지를 적는 일입니다. 내가 글을 한 편을 쓰고 싶은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하듯이 그냥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내 의도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쓰셔도 되고 일단 중심 메시지를 쓰셔야 해요. 그거를 써야 서론, 본론, 결론 순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중심 메시지 쓰는 건 처음에는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 누구한테 쓰고 싶은지, 그래서 써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려해서 중심 메시지를 쓰세요. 자, 쓰면 아직 두루뭉실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썼다는 게 중요해요. 그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서론을 이제 짜볼게요. 서론은 뭐예요? 맞이하는 방이에요. 누구를요? 독자를 맞이하는 방입니다. 자, 그러면 독자를 맞이할 때 우리 사람과 사람 만날 때도 처음 만나서 바로 안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나요? 안방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이 도망갈걸요.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네. 응접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접실 개념이 있잖아요. 맞이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응접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방처럼 꾸며도 돼요? 아니죠. 응접실은 손님 방이죠. 손님을 위한 방이니까 서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네. 독자를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독자를 위한 공간으로 서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 써야 돼요? 요즘 이슈되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요즘 이프랜드에서 부자 멘토님이 운영하시는 북클럽이 그렇게 핫하다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서론 그냥 쓰시면 돼요. 중심 메시지와 연관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할 말 없을 때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날씨 얘기죠. 그게 서론이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비가 와서 좀 힘드네요. 이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본론 꺼내기 전에 서론하는 얘기잖아요. 글쓰기도 그게 필요해요. 서론이 필요해요.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그래서 본론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서론에는 그런 것들을 배치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글에는 마지막 문장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의 특징은 뭐예요? 이 문장을 읽으면 더 읽을 문장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이제 독자의 현실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는 뭐가 필요해요? 여운이 필요하거든요. 여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운을 느낀 때는 언제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운이 남는다. 더 있고 싶은데, 더 보고 싶은데,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운이 남는다. 아쉽다. 꼭 또 봐야지 하는 그 여운. 네, 그 문장을 마지막 문장이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약간은 세지만 마지막 문장을 쓸 때 그래서 저는 의문문으로 많이 써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이거는 별로 좋은 마지막 문장 형식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좋은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끝내는 거죠. 그러면 앞의 문장보다 여운이 좀 더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건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마지막 문장 내가 글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다. 할 얘기는 다 했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그냥 의문형으로 중심 메시지를 의문형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운이 남습니다. 뭘 활용하라고요? 중심 메시지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의문형으로 쓰시라고요. 어디에다가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러면 글에 여운이 남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팁이에요. 그래서 결론 부분은 사실 서론이 너를 위해서 너를 맞이하는 공간이었고요. 본론은 내 얘기를 마음껏 해야죠. 본론은 내 공간입니다. 작가의 얘기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왜 있어요? 네, 우리 얘기를 좀 하려고요.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문장 여운이 남게 중심 메시지를 활용해서 쓰시면 글이 되는 거죠. 그럼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순서 정하나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뭐가 알게 되신 거예요? 글 쓰는 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내용 얘기했어요? 아니요. 글 무슨 내용 들어가는지 우리 하나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글 쓰실 수 있겠죠? 감 오시죠? 왜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또 궁금한 거, 떠오르는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네네. 뭐 그 3개, 4개 더 하세요. 아니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데 네네네. 그 작가님 책을 보니까 그 주어나 동사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런 중요합니다. 그 영어 같은 것도 좀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많이 약간 우리가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네, 작가님 그 주어나 동사나 이런 것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렇게 따로 공부하셨는지 아니면 글 쓰면서 어, 그런 걸 터득하셨는지. 엄청 공부했죠. 그리고 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언어는요, 우리가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칼이에요, 칼. 조각칼이에요. 요리하는 냄비, 후라이팬, 버너 같은 거예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꼭 알아야 될 게 적어도 3개는 된다는 거예요. 이 골프도 골프채로 그냥 치는 거예요 하면 골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골프채가 얼마나 종류가 다양해요. 써야 할 곳에 네, 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도 골프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언이라고 부르는 거, 뭐 퍼터 부르는 거 정도는 저도 이제 주워 들어서 아는데, 네, 그거 헷갈리면 안 되듯이 글을 쓸 때에도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요거 3개만 일단 딱 접수하세요. 그 모든 문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네, 요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뭘 써야 돼요? 당연히 주어를 써야 합니다. 주어 뭐예요? 글의 문장의 주인, 문장의 대표, 문장의 리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글쓰기의 어떤 부분에 내가 처음 보여줄 주인공, 주연 배우, 주어를 쓰시면 이 주어에 대해서 서술어를 정해줘야 돼요. 이거 고민을 하고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쓰지 말고 주어를 고민하는 거예요. 주어 쓰고 거기에 서술어. 서술어는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작과 상태예요. 동작과 상태가 아닌 거는 서술어로 쓸 때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술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동사랑 형용사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가령 태양님을 주어로 할게요. 태양님 주어예요. 태양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뭘 표현해야 돼요? 동작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태양님의 동작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태양님은 질문합니다. 네. 동작이죠. 질문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필요해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목적어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건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를 한번 넣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저 혼자 하면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사회자님, 태양님은 질문합니다. 여기에 목적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을을. 갑자기 훅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냥 원하는 것 넣어보세요. 죄송합니다. 태양님은 태양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질문합니다. 네. 태양님, 본인이 직접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꾸준히 합니다. 이것도 이상한데. 질문을 질문합니다는 이상하잖아요. 태양님은 질문합니다.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꾸준히 질문합니다. 안 되나? 그쵸? 계속 그게 질문합니다. 이거 고민하면서 문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태양님은 질문합니다. 무엇을요? 그 안에 글쓰 뭐 넣는 게 너무 어색해서 말이 좀 별로라고 들어가지고 자, 계속 질문합니다. 태양님은 이것도. 글쓰기의 주어 동사. 태양님은 글쓰기의 요소를 질문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태양님은 그냥 주어 동사를 질문합니다. 할 수도 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적어를 좀 더 꾸며주면 되겠죠. 태양님은 글쓰기의 향상법을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뭘 찾기 위해서요? 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고민하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국어사전 찢어서 씹어먹고 뭐 영어사전 찢어서 씹어먹고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건강을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많은 단어를 접하셔야 돼요. 하나를 표현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단어 가지고 승부 보려고 하니까 이게 딸리는 거예요. 내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찾아보셔야 돼요. 다른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평소에 단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시집이 등장합니다. 시집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 유용해요. 시집을 읽으세요. 시집을 읽으시면 정말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나오니까 서정시들을 먼저 읽으세요. 뭐 어려운 시 말고 현대시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서정시부터 시작해서 읽어보세요. 또 이혜인 수녀님의 시 같이 일상적인 시, 네, 그런 시인분들의 시를 네, 읽으시면 표현력이 조금씩 이렇게 흉내내면서 내 독창적인 표현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집도 읽고요. 또 사실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게 그 방송, 연예, 예능 이런 게 익숙해져 있고 그 예능 자막에 익숙해져 있어서 방송의 목적은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표현합니다. 최대한 쉽게 표현하기에는 그래서 방송이 빠르고 좋은데 그래서 표현이 단순해지고 옅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방송 예능은 평소에 보니까 거꾸로 평소에 내 단어, 내 표현력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는 게 단어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단어 사전은 뭐냐면요. 하루에 단어 5개를 써보는 거예요. 쉽죠? 단어 5개 쓰는 거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떠올려도 생각나는 단어가 5개는 될 거잖아요. 지금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뭐 공부, 커피, 음악, 책, 글쓰기, 친구. 뭐 저는 이런 단어들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모아놓고 5개씩 매일 모으세요. 그러면 한 달에 150개잖아요. 그러면 이 150개의 단어가 모였으면 이 150개의 단어를 모아 놓은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단어, 내가 잘 아는 단어, 내가 경험해 본 단어가 있을 거고 또 반면에 내가 잘 모르는 단어, 그냥 나랑 익숙하지 않은 단어, 친하진 않은 단어, 그냥 생각은 나서 썼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 단어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요 단어들을 가지고 잘 아는 단어는 문장으로 내가 지금 쓸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잘 모르는 단어는 아직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글을 쓸 준비는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는 단어들에 대해서 경험과 기억을 늘리셔야겠죠. 그러면 그 단어들도 잘 활용해서 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글은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단어로 잘 생각을 안 하세요. 문장을 쓰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단어를 잘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문장을 쓰니까 써놓고도 이게 무슨 말이었지? 라고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거 문장은 문장인데 이 문장이 내가 왜 썼지? 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무슨 고민 안 한 거예요? 단어 고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고민하면서 얘가 주어로 잘 어울리는지, 동작과 상태를 잘 표현하는지, 목적어로서 잘 드러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고 또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많은지, 할 말이 많은지 아니면 경험도 별로 없고 기억도 별로 안 나고 할 말도 별로 없는지 살펴보시고 기억 안 나고 잘 모르는 단어는 당장 쓰지 마시고 경험하세요. 취재하세요. 알아보시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단어를 알게 될수록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지고요. 그 단어로 글을 쓰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은미 작가님께서도 어, 오늘의 나라고 하는 그 쓸모없는 하루는 없다의 그 챕터마다 있는 이제 연습 칸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초고에는 없었던 거예요. 초고에는 없었는데 제가 퇴고를 하고 같이 이제 구성을 다시 하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나는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작가님,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가 맞을까요? 라고 확인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쓸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 부분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쓰는데 잘 안 써진다. 그럼 단어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넓혀가고 단어를 모으세요. 근데 하루에 몇 개? 5개만 모으세요. 5개 모아서 잘 아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기억과 경험을 되살려 보시고요. 잘 모르는 단어는요, 네, 공부하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를 활용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한 달이면 몇 개 모아요? 150개요. 그럼 150개의 단어를 매달 모으면 몇 개가 돼요? 1800개의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편의 글은 보통 몇 자로 이루어집니까? 1000자에서 1500자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단어가 1800개니까 훨씬 넘죠. 그러면 쓸거리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 단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골라서 순서대로 넣기만 하면 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약 파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해보세요. 이 원리가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데 이걸 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단어 5개를 모아보시고 한 달을 해보신 다음에 저한테 모은 단어를 보내주시면 제가 AS 해드릴게요. 그래서 진짜로 오늘 1일이니까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하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본격적으로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사회자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좀 남겨주시고 직접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누구를 지목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질문하실 분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목 한번 해볼까요? 우선 이제 홍채희님 혹시 듣고 계시는지 홍채희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실 동안에 네. 군맘자루님 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홍채희님. 오늘 어떻게 질문을 하기도 들으셨는지. 전에요. 작가님이 너무 오늘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귀에 쏙쏙 박혀가지고 저는 질문할 게 없어요. 아이고, 네, 그래도 그 멘트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소름이 약간 끼치면서 네. 이거는 그냥 흘려들어서 될 게 아니다. 메모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나를 위한 일기를 써라. 기록 일기 말고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위로하는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홍채님이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혹여라도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막성군녀님, 네,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선생님 그 강의 듣고
정말 쓰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그 강연 듣고 요 정도라면 제가 이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싶어서 그 쓰고 싶은 글이 하나 생겼는데 이 그 책 자체가 제가 쓰려는 글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문적인 지식이 요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어떠한 주제가 에 대해서 이제 그 취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취재를 작가님께서도 하셨을 텐데, 이런 취재의 뭐 요령이나 방식이 있는지 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더 중요한 걸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일단 이 쓰려고 하는 글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필요해요. 그거는 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될 건 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 분야를 누구한테 쓰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쓰고 싶은 글이 이제 제가 나님이기 때문에 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그 소설 형식으로 혹은 조금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님을 겪는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자연스럽게 이제 쉽게 이제 임신을 하신 분들은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난임인지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 임신 시도를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선배로서 하고 싶은 얘기, 갖춰야 될 건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고 싶은데, 와.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동기에 일단 먼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그 용기를 내는 게, 쓸 용기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로와 공감과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담고 싶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음, 취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적합하신 것 같아요. 일단 취재자로서 우리 이은미 작가님이 적합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방법으로 넘어가는데 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실 인터뷰예요. 취재의 기본은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필 작가로 글 써서 먹고 사는 게 꿈이었으니까 제일 처음에 대필 작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전국에 있는 농부 22명을 만나래요. 그래서 우수 사례로 책을 펴내겠다고 농림부에서. 그래서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거 물어보라고 질문지를 줬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처음 하니까 그 질문지에 있는 거를 대뜸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겠대요. 그리고 화를 막 내세요. 농림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고생한다고 하는 말씀을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농림부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인터뷰의 기본을 제가 안 지킨 거예요. 완전 초짜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그분은 취재를 못 하고 그다음 분을 만나러 인제 가는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배나무 인제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가다가 말고 그 배나무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일단 찾아보고 지금 시즌이 이제 수확을 해야 될 시즌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어떤 첫마디 했냐면 농림부 인터뷰 건 때문에 왔는데요. 요즘 수확 시즌이라서 요런 거 준비하시죠. 저도 좀 이렇게 뭐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도 되나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 밥까지 먹여서 보내주셨어요. 자, 뭐예요? 취재의 기본은 인터뷰인데 인터뷰의 기본은 서로 간에 공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인터뷰 대상자들과 공감을 잘 쌓으실 수 있는 분이라 맞는 것 같고 이 공감에서부터 시작해서 질문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 듣고 이런 인터뷰가 아니라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숨겨져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 있는데 이건 어떠셨어요? 언제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방이 곤란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 처음에 그러셨구나. 아 되게 힘드셨겠다. 아 그렇군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얘기들이 그냥 대화 속에 나와요. 그리고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때 남은 것들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신입사원 들어오거나 이제 기자단 교육할 때만 푸는 영업 비밀 같은 건데 오늘 여기서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이 인터뷰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잘 알고 싶은 걸 아는 사람에게 대화 나누는 것이 인터뷰거든요. 대화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카톡도 좋고 이런 메타버스도 좋고 네, 뭐 줌도 좋지만 어쨌든 대화의 분위기는 네, 관계 형성이에요. 그런 관계적인 대화를 인터뷰 취재할 때 많이 할수록 어떤 쓸 문장도 더 많아지고요. 제가 느끼는 어떤 그 감성도 더 풍부해지니까 그렇게 책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이 책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취재가 될 것 같네요. 꿀팁까지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막성군현님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을까요? 아, 없으시면 네, 아, 말씀하세요. 하나만 더 연결해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인터뷰, 대화, 뭐 이렇게 공감대 형성 후에 또 이제 질문을 하고, 요거는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의사를 만나가지고 또 요렇게 질문을 해야 되면은, 요거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 요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이어나가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어, 전문적인 부분을 좀 사실 취재하고 싶을 때. 그런 부분은 네. 오히려 완전히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 자격으로 취재를 하시는 것보다 어떤 출판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저자로서 이 책의 이제 출간 그 기획이나 취지를 밝히고 공문을 아예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공식적인 전문적인 분야의 분들과 소통해서 취재를 할 때에는 공문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라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이게 집필의 공식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고 자문을 구하는 게 차라리 일이 더 잘 성사가 될 확률이 높고요. 네. 그거는 취재 대상에 따라서 방법이 인제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조금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점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작가님께서 그 책을 쓰려고 했을 때 그 어떤 전문적인 정보들은 뭐랄까 새로운 어떤 최신 이런 것보다 그 독자분들, 타겟 독자들이 느끼는 지점, 또 인제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논쟁이 있거나 학술적으로 아직 인제 파헤쳐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서 전문 지식을 활용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서 직접 인터뷰보다는 오히려 인제 그런 유사 도서들을 활용하시는 편이 더 나으실 수도 있어 보여요. 네, 지금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중에 한 분이 떠오릅니다. 빨간 여우님 질문이 있으시군요.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작가님. 네. 제가 그 작가님이 그러니까 출판사 대표님으로도 계시니까 제가 네네. 이게 현실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대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저도 책을 출간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조금 꾸준히 글을 쓰고 있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책 출판을 할 시 대략적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와 그 전자책 말고 지면으로 된 지류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 사람들마다 되게 천차만별이어서 "엄청 돈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음. 만약에 또 많이 든다면 혹시 저렴한 비용으로 출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더불어서 출판사도 요즘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음. 그 출판 사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출판사를 고르는 기준과 좋은 출판사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함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아 네. 어 일단 저희 출판사가 좋은 출판사가 되려고 고민을 하는 중이고요. 항상 그 문제가 저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음 저도 답변을 현실적으로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저도 책을 내고 어 출판사를 찾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질문 의도까지도 조금 느껴지는데, 고민 지점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책을 일단 쓰기로 했고 뭐 원고도 이제 준비를 하면 되고, 근데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출판사는 어쩌면 내 출판사일 수도 있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내 의도대로 구현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가장 좋은 출판사는 그냥 내가 만든 출판사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내 원고를 내가 1인 출판으로 등록을 해서 내가 제작해서 내가 유통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글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너에게로 가서 우리를 이루어야 하는데, 출판은 굉장한 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편집자도 있고요. 마케터도 있고요. 인쇄업체도 있고요. 그 인쇄업체에도 종이를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잉크를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색의 농도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제본을 하는 분도 있고요. 코팅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서점의 MD들이 또 책을 팔게 되고요. 서점 MD가 책을 팔고 하면 서점의 이제 구매팀도 검토를 하고 뭐 유통팀 이렇게 붙고, 그렇게 계속 이게 어떻게 돼요? 출판은 진행하면 할수록 관계자들이 늘어납니다. 관계자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죠.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뭐가 판단이 돼요? 이 책 좀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편집자도 하고, 디자이너도 하고, 인쇄소에도 하고, 마케터도 하고, 서점 MD도 했다는 걸 내가 봤다면, 이 책을 몇 부 제작해야 돼요? 좀 많이 제작해도 되겠죠? 그거 판단이 되겠죠. 근데 얘기를 듣다가 이 책은 좀 힘든 책 내셨네요. 요즘 같은 때에 정말 필요한데 잘 팔릴까요?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제작부에서 어떻게 잡아야 돼요?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사실은 책 한 권당 1,000만 원 기준으로 잡아요. 결국은 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정확하게 딱 정가 1,000만 원 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준이에요. 여기서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4도 칼라로 인쇄할 거를 2도로 하거나 1도 먹으로 하거나 하면 내려갈 거고요. 부수를 1,000부, 2,000부 찍을 거를 뭐 기본 부수로 줄인다 하면 또 내려갈 거고요. 종이를 조금 덜 뭐 비싼 걸로 쓴다 그럼 또 내려갈 거고요. 디자이너를 조금 더 초급이나 실력이 조금 없지만 그래도 단가가 싼 디자이너를 구한다 그럼 또 내려가겠죠. 근데 그럼 뭐가 내려가요? 전체적으로 퀄리티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도 그렇고 어떤 신차를 살 때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네,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품질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보시면 되고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출판은 이 단계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령 종이가 엄청 좋아. 근데 인쇄소가 나빠. 이거 안 되죠. 네. 종이 버리는 짓이죠. 그리고 인쇄소가 엄청 좋아. 근데 종이가 나빠. 이것도 안 되는 궁합이고요. 네. 요런 이제 디자이너는 엄청 좋은데 뭐 또 다른 게 안 맞아. 이것도 또 그래서 전체적인 이 연결 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판은 굉장히 이런 협업 과정이 있고 협업 과정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속 편하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출판사를 만드는 게 속이 편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출판사에 맡기는 게 검증의 단계가 많고 어떤 그런 밸런스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출판사를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고를까요? 오래된 출판사는 무조건 좋을까요? 큰 출판사는 무조건 좋을까요?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은 뭐가 좋냐는 거죠. 근데 큰 출판사, 거기에 내가 만약에 갔을 때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큰 출판사에 내가 첫 책을 내는 저자다. 그러면 출판사가 하라는 대로 가야 될 확률이 높겠죠. 인쇄율이라든지 이런 계약 조건도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기존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또 맞춰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내 책이 만약에 그쪽에서 판단하는 어떤 시장성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출간 시기라든지 제작비라든지 이런 게 뒤로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자체는 큰데 내 책은 그 라인업에서 홀대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되고요. 책을 많이 낸 출판사도 네, 분명히 노하우가 있죠. 그리고 작업해온 어떤 그게 있지만 중요한 건 근데 그래서 여러분의 책도 그 패턴대로 갈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 이외의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점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인지도와 검증된 컨텐츠를 가지고 그냥 패턴에 맞춰서 책을 내고 싶다. 그러면 책 많이 낸 출판사를 찾으시는 게 맞을 수 있고요. 내가 첫 책을 내고 나는 조금 더 나를 우선순위에 높이 올려줬으면 좋겠고 내 의견을 좀 반영하면서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음 잘 맞는 대표님이 있는 1인 출판사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 내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아마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조금 더 비춘다면, 네. 막성훈녀님께서 책을 진행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 느낀 점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한 끗 차이다. 그런데 초보와 프로 차이는 엄청난 차이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그 A4 용지 한 3-4장밖에 안 되는데 네네네.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은 현타를 왔었어요. 아이고. 이것도 모르고 내가 책을 냈었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만 알아도 이 내용만 알아도 혼자 잘 낼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헤맸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막간을 이용해서 막성군녀님이 2세를 넘어가는 과정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책은 작가는 글을 쓰는 작업이라면 출판사는 그 책을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와 함께 이제 작가는 글을 쓰면 딱 끝나요. 끝나긴 하는데 출판사는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일이 다 완전 시작을 안 한 게 그렇죠. 아니라 본격적으로 해서 이 작가가 더 빛이 나고 세상에 더 널리 알리도록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작가로서 나 책 하나 냈어 하면 그냥 개인 출판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나 이력서 낼 수 있고 나 이 정도 있고 뿌듯하다. 그런데 작가로서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출판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문문이라는 작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 쉽게 바꿔지는 작업을 개인이 그것도 초보는 절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출판사와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저는 인문학은 행복한 놀이다라고 작가님이 써주신 이 책을 보게 되었고 그 책만으로도 감동을 받았지만 또 말씀하신 내용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부자바이들을 말하는 저로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인성이 높은 사람이랑 일을 했을 때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성 그녀님이 바로 실천을 하시면서 저런 사람이랑 일을 하면 죄송합니다, 작가님. 이런 분이랑 일을 하면 참 재밌겠다, 참 멋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막송 그녀님이 그거를 바로 또 현실로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았고 저는 이제 오늘 모시게 됐지만 와 다음에 진짜 책을 쓰게 되면 저도 그 작가님을 꼭 대표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빨간 여우님은 또 저희랑 같이 그 톡 안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 질문 주실 분들 있으시면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없으면 제 질문만으로도 1시간은 충분히 지나가는데요. 없으실 경우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질문이다 보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을 좀 의인화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그분들한테 한 번도 물어보거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선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누구라고 지목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이제 군맘다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실지 안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쓰고 있었거든요. 아니, 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도 되게 좋은 내용도 있지만, 환경을,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시고, 또 기업에 가서 건의를 하시면서 건의했던 내용이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있으시군요. 혹시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한번 여쭤보시면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인터뷰나 이런 형태 이런 것도 그 안에 좀 첨부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구맘자리님 질문 없으실까요? 아, 네, 계획 안녕하세요. 있으시다고, 네. 구맘자리님 감사합니다. 네네, 질문 많으실 것 안녕하세요. 같아서 제가 지목했습니다. 질문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일단 오늘 해주신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메모장에다 막 메모를 하면서 듣고 있는데, 제 불편한 손이지만, 너무 내용이 좋았고요. 근데 질문은, 아까 막송그녀님이 약간 하셨던 질문하고 좀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모든 사람한테 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떤 형식으로 풀어야 될지가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좀 취합을 해서 책을 내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독자들에게 읽을 분들에게 그렇게 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책을 만들면서 받은 초고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브런치 같은데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원고들을 모아서 가지고 온 초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거는 초고가 아니라 집필 자료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네. 그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릴 때에는 책으로 생각하고 쓴 건 아니거나 혹은 독자를 생각하고 쓴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책의 목차를 따라서 쓰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집필 자료를 구성하는 요소이지 그 자체를 초고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좋은 집필 네네. 자료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블로그의 글이나 어떤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와서 볼 수 있고 뭔가 소통하고 하는 그런 창구에서 이제 말하자면 누적되어 있는 글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사실은 그 환경 자체가
글쓰기를 조금 제한하는 면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어떤 특정인을 언급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불특정 다수가 보면 안 되는 내용은 당연히 블로그에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게시물마다 그런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데들은 약간 하향 평준화된 글이라고 봐요. 출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초고가 오면 이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정리하는 데 쓰는 집필 자료고요. 목차는 새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새로 나온 목차에 따라서 그 글들을 다시 써야 하는 거죠. 다시 쓸 때 그 블로그 글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갖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작업하는 게 네,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또 하나는 그 책이 나오는 건요. 항상 이제 우리가 전자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차가 있어요.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필 기간까지 고려하면 더 길고요. 그래서 가령 지금 작업을 한다 그래도 책으로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정말로 뭐 밤새서 일을 한다고 해도 석 달 뒤, 넉 달 뒤 이렇게 이제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네. 가을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지만 책이 나올 때는 또 아마 눈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네. 시점에서 네,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될 거고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말고 그때 다른 내용들이 뉴스에 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그런 시차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쌓인 글들은 그것보다도 더 시차가 나는 글들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출간 시점 이후에 책은 그때 출간이 돼서 그 이후로 인제 책의 수명이 가는 거니까 항상 이런 어떤 미래의 정보들에 대해서 나의 활동 계획이라든지 그 분야의 이제 정기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루틴, 어떤 흐름 이런 게 당연히 반영이 돼야 합니다. 고 지점을 좀 많이 놓치세요. 과거의 네. 산물을 그렇겠네요. 네, 책으로 내는 게 아니라 네, 책은 항상 현재 시점이니까요. 읽는 사람 현재니까요. 책이 지난달에 나왔어도 오늘 사서 지금 읽는 사람에게는 그게 오늘 현재의 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시차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출판사랑 같이 되어야 합니다. 아, 네. 진짜 전혀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냥 막연하게 저는 블로그 쓰진 않지만 블로그에 있는 글을 긁어오면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디테일함을 전혀 생각을 못했으니까 역시 초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주는 게 출판사의 역할이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이 되지만 지나고 보니까 정말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물론 시작할 때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시겠더라고요. 출판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셔서 제가 요번에 정말 감동을 더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진짜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구만자리님 손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메모까지 하셨다니까 정말 네. 오늘 강의가 너무 좋으셨다는 이 표현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과 한 번만 더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 얘기처럼 남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궁금한 거, 내가 가려운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니까 한 번만 더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없으시면 제 질문으로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동안 글을 남겨주시고요. 제가 또 다른 분 한 두세 분을 또 지목하고 싶지만 시간이 자꾸 이렇게 연장이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 그분은 글도 잘 쓰고요. 누가 봐도 잘 읽히는 글을 쓸 것 같아. 근데 이 책이라는 작업이 저도 해보니
꾸준함에 강력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쓰다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근데 우리가 현생을 살면서 작가가 1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쓰다가 멈추고 쓰다가 멈추고 그래서 작가로서 재질도 있고 자가 출판을 해도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계신 분은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 현생이 바쁘다 보니까 써야지 하면서 미뤄지는 거 하나 그다음에 너무나도 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휴 내가 무슨 작가가 돼.' 하면서 '아유 나는 못해.' 하면서 그 마음 때문에 이 작가의 길을 미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좀 많이 계세요. 네. 이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씀 우리 김무영 작가님의 말씀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업 작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첫 직장은 일본 회사였고 일본 FM대로 움직이는 일본 회사를 다녔어서 되게 빡셌어요. 그 직장 생활도 이제 해보고 전업 작가도 해보니 왜 전업 작가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현생이 너무 바빠지고 일단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게 되니까. 근데 오로지 이제 글을 쓰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다르죠. 물론 배는 고파지지만 근데 중요한 건 실제적인 팁을 하나 드린다면 책을 쓴다는 것과 책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글을 쓰는 것은 책을 만드는 과정의 아주 일부입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이요. 최소한 6단계 이상이 있어요. 그 6분의 1이에요. 글 쓰는 건. 그 가치가 낮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이루는 그만큼 중요한 요소들이 5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썼으니까 나는 다 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네. 글도 쓰신 거예요. 글도 쓰신 거고 근데 인제 중요한 건 '아 그러면 글 쓰는 것만 해도 벅찬데 어떻게 그거를 다 하나요?'라고 했을 때 자 2가지 부분의 생각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고와 태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작가는 초고를 쓰는 거거든요. 초고는요. 고칠 수 있는 글이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안 쓰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초고가 있다는 건 고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요. 초고도 없다는 건 고칠 것도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초고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태고는요? 태고는 그 퀄리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와 태고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구분하셔야 하고요. 초고를 쓸 때는 내가 써야 할 것들을 쓰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잘 쓰는 건 그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초고를 간신히 쓴 정도의 형편이야. 내 형편상 내가 퇴고하고 고치고 그럴 수까지는 없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용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윤문을 맡기거나 그 부분의 편집의 공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노력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고와 태고를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획회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용 하나도 안 쓰고 서론, 본론, 결론 순서 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글 써야 되는지 보였잖아요. 그게 기획 단계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상, 취재, 그다음에 구성 작업, 목차 내는 것까지 요 작업을 공을 많이 들여 놓으면 쓰는 게 단축돼요. 근데 요 작업을 안 할수록 쓰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쓰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필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만드는 단계로 확장해서 보시고 작가님들의 경우에는 이 기획 단계에서 출판사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내가 경험을 하고 정리를 하고 적어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누구고
무엇이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고 얘기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에 그 그림을 그리셔야 하고요. 책이 나와서 끝이 아니라 책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이 책과 함께 활동을 하겠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공적인 작가로서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책만 내는 것으로 나는 작가 활동을 마무리해도 되겠다를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획 단계에서 정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은 책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책이 아니에요. 책은 도구입니다. 책은 상품이고요. 책은 산출물이에요. 책은 우리의 문화고요. 근데 도구입니다. 책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저도 책을 가지고 일하지 책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책을 위하는 건 네. 저 다음에 순서죠. 저를 위해서 또 작가님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책 자체가 무슨 어떤 숭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활용의 대상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책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책을 도구로 사용했을 때 내가 어떤 작가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막 오픈이 되고 내가 막 이렇게 뭐 어떤 걸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뭐 좀 그렇다, 꺼려진다, 노출되기 싫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은 출판사하고 기획 단계에서 정해서 필명을 사용하시고 외부 노출을 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분야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한 책 중에 어떤 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필명으로 써서 꾸준히 잘 활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또 나는 이렇게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다. 나는 작가로서 유명세도 얻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케팅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들을 미리 세워놓고 집필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책에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해버리면 안 되니까. 책에서 마케팅과 연결하는 지점들을 만들어 놔야 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뭐다? 기획입니다. 출판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필을 풀어가는 것, 활동을 풀어가는 것 다 기획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네, 기획은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너무 좋은 말씀과 좋은 내용을 하시다 보니까 통영까지 강의 오시는 게 가능하신지 의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답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가지고 음. 네, 통영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실물을 뵙고 우리도 현장에서 모여서 하면 아마 감동이 몇 배로 그다음에 저희의 감동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작가님이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거를 전달하지 맞아요.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서도 작가님은 진짜 작가님이셔서 그런지 말씀만 하시면 감동 막 닭살이 막 오르는데요. 모든 사람이 책이 될 수 있다. 이 말도 감동이었는데 책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책을 갖고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가슴에 확 오면서 저도 약간 소외계층에 관련된 부분을 좀 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용기를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아이고 우리 에코찡님 기획을 같이 한다는 건 뭘까요? 이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에코찡님께서 어제 짧게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국 기획을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짧게 생각하면 내 출간 기획서를 써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되고요. 조금 크게 보면요. 책의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 책이 돌이 될 때까지, 한 살이 될 때까지의 그 일정표를 짜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작업을 미리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출간 기획을 마치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계획을 공유하시고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면 좋고, 그게 뭐 출판사의 편집자거나 뭐 마케터거나 혹은 출판사 대표라면 더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에코잭님은 어제 AI 그림으로 동화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일찍 오셨으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작가님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은 녹화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 그냥 소장용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종료하기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저희가 11시 50분 해도 좀 연장은 가능한데 각자 이제 또 다음 스케줄도 있고 해서 또 아쉽게 끝내야 또 더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막송그녀님과 태양님과 그다음 빨간 여우님 오늘 이 자리 어떠셨는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사진 찍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 너무 감동받았다,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채팅에 남겨주시면 마이크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2세 인쇄를 바로 들어가신 우리 막송그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그녀님 덕분에 또 오늘 이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사실 소름이 돋았어요. 듣는 내내. 어쩜 이렇게 깊이 있으신 분이 저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저의 책을 이렇게 이제 출판을 해주시게 된 거에 대해서 무한한 감동과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사실 너무나도 응원하고 너무나도 저희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너무 소름 돋게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그냥 뭐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어요. 김무영 대표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막송그녀님은 이제 김무영 대표님이 은인이 될 거라고 느껴질 정도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정말 부럽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동안 소름 끼친다. 저도 정말 그 소름이 쫙쫙쫙 돋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처음 뵐 때부터 했는데, 그래도 우리 막송그녀님이 용기를 내셔가지고 우리 김무영 대표님 찾아가셨고, 또 여기까지 온 것도 사람 보는 눈과 그 다음에 그 용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막송그녀님도 멋지고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무영 작가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들어도 그냥 위로가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제가 무슨 큰 일을 치렀던 사람처럼 큰 위안을 받았고 너무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태양님은 또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그 작가님의 강의를 몇 번 들었는데, 그 책 출판하는 거는 좀 약간 이게 유료 강의였는데, 약간 비싸서, 나중에 들어야 지 생각했는데, 여기서 많이 푸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약간 좀 들으려면 유료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료로 듣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 작가님의 그 강의를 좋았지만 책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되게 책 덕후인 작가님도 많이 책을 쓰고 그런 무명 작가 시절에 되게 힘드셨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저도 책을 많이 좋아했는데 나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책을 좋아하고 글을 정말 나의 쓰는 노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작가님은 너보다 더 덕후인데 더 노력하시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항상 더 노력하시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사실 많이 위로가 됐어요. 나도 그래서 더 오늘부터라도 또 매일매일 꾸준히 쓰자.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다시 리플레시 되고 다시 동력을 얻은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양님도 곧 좋은 책 쓰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유료 강의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유료 강의에서나 들을 수 있는 스킬이 중간중간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9만짜리님 돈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연희쌤님도 후원해주시고, 우리 에코쟁님도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 후원은 죄송하지만 제가 갔습니다만, 너무 좋았다라는 아주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0,000포인트가 지금 이 브랜드에서 굉장히 귀한 포인트라 만들기 어려운 건데요. 이거는 마음을 대변할 정도로 이렇게 감사히 마음만 받아주시길 감사드리면서 작가님. 근데 이제 태양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유료 강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순간 들었던 생각인데 여기 또 채팅창에 또 글이 나와 있어요. 작가님 책부터 읽어봐야겠다. 연희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번 기획은 저희 북클럽에서 운영하는 소소의 사람들만 모여서 본 책이었는데, 작가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고, 저도 조금 괜찮다 싶으면, 제가 링크 남긴 곳에 혹시 작가와의 만남 참여하실 분들이 좀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찾아보고, 가능하시다 하면 또 날짜를 잡아서 한 번 더 기회로 또 모셔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글쓰기는 사실 종이와 펜을 놓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뒤편들에 있거든요.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책을 본 사람은 저희 6명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책을 보고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듣기에도 책을 보지 않아도 읽기에 참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볼 땐 군맘자리님과 연희쌤님은 꼭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한번 조율을 좀 더 해보고요. 너무 이렇게 또 시간을 또 한 번 더 내주셔서 미리 말씀드리면서 우리 빨간 여우님 오늘 어떠셨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저도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강의를 정말 많이 찾으러 듣고 다녔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몇 회기에서 글쓰기 강의를 들었는데 단연 정말 저는 꿀팁을 너무 많이 전달을 해 주셔 가지고 제목 달력이라든지 단어 사전이라든지 이런 꿀팁은 정말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전수해 주신 대로 매일매일 실천을 해서 '책 쓰기가 항상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너무 재미있게 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더 깊이 있게 많은 사람들께 오늘 강의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꼭 좀 통영의 글쓰기 모임에 한번 모시고 싶어요.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링크는요, 우선 이프렌드 모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 그쪽으로 링크를 남겼기 때문에 에코쟁님은 거기 계시고, 연희쌤님은 우선 오시면 제가 추후 정보는 드리고요. 저기 북클럽에는 또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아직 안내를 해드리지 않았고요. 또 이제 작가님이랑 얘기하다가 작가님이 이 정도 정보는 줘라 하면 제가 그대로 바로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이 카톡방에 이제 오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한 분 정도만 마이크 켜고 오늘 어떠셨는지 저도 감동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좀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있을까요?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진짜 말씀하고 싶은데 못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말하기 힘든 상황으로 제가 예측을 하면서 우리 작가님 오늘 시간을 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무작정 글쓰기가 좋고 글을 써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글을 쓰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정말로 기쁠 때는요. 저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글 쓰는 걸 볼 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창업하자고 결심을 하게 됐었고, 사실 책을 만드는 일, 그리고 다른 저자를 발굴하고 책을 펴내는 일을 하는데 또 기쁨을 느끼고,
새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책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경험했고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쓰기의 매력, 글쓰기가 가진 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삶의 어떤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언제든지 만나 뵙고 그 매력을 같이 이야기하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풀었지만 함께 해주시고 또 바라봐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글쓰기는 정말로 매력 있고 글쓰기가 힘드는 게 아니라 글쓰기가 나에게 힘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각자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 정말 소름 돋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이 뭐 있을까요? 이렇게 멋진 사람과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하는데요. 플라 이성인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게 익숙하지만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사진을 찍으면서 좀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순간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사진 찍는 재미가 있어서 혹시 움직임이 가능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작가님 이동 가능하시면 저의 그 보이시는 왼편에 중앙에 좀 서 주시면 작가님 현생에서 옆에 서지 못하지만 아바타들이 이제 옆으로 막 갈 겁니다. 또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트와 그다음에 박수 두 가지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작가님 혹시 하트랑 박수 찾으셨는지 못 찾았으면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찾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채팅창 남겨놨으니까 혹시 김무영 작가님에 대해서 다음에 책을 보고 같이 함께 합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1차로 이쪽으로 양마마님 오시면 빨리 와요. 정보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쪽에 오시면 이제 시간 서로 양쪽으로 조율해서 한 번 더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듣는다고 해도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요. 자, 자리 다 잡으셨으면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하트. 오호,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진 찍기 또 기능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사진이 좀 안 찍혀서 잘 찍은 사람은 전송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박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김무영 작가님에게 드리는 박수다 생각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박수! 찰칵!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또 현생도 있으시니까 오늘 이 자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 방을 종료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